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2026학년도 대비해서 제가 합격 설명회라고 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역대 기출문제가 어떻게 문항수가 바뀌어 왔는지에 대한 그 흐름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맨 처음에 영역고사가 시작된 건 2008년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현재 25년에까지는 같은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냐 하면 예전에가 이제 문제가 유형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서술형으로만 문제가 온전하게 22문항이 전체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객관식 문항이 도입되기 시작했었고, 그 이후에 2014년부터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체제로 이제 문항수만 계속 바뀌면서 변형이 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20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쭉 논술형이 없는 상태에서 기입형이랑 서술형으로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형, B형 다 합쳐서 기입형은 6개 문항이 나오고요. 서술형은 17개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입형은 2점짜리죠. 배점이. 그리고 서술형은 4점짜리 문항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나오는 문항 수는 총 23문항이 나오고 있어요. A형에서 12문제, B형에서 11문제. 그래서 문항 수는 점점 이제 객관식 있을 때는 40문항씩 나왔으니까 문항 수가 엄청 많았지만 조금씩 조정되어서 지금은 23문항이 나오는 것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원래는 전체 교육학 합치면, 교육학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거 합치면 24문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공과 관련해서 이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형에서 4문항, 기입형 4문항, 서술형 8문항, 그리고 B형에서 기입형 2문항, 서술형 9문항 해서 총 배점은 80점, 80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공 80점과 교육학 20점까지 해서 총점은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교육학을 합치면 24문항이고 전공만 따지면 23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날짜는 11월 넷째 주 토요일에 이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 날짜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정해져 있어서 아마 올해는 25년 11월 22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11월 넷째 주를 바라보고 1년 동안 플랜을 짜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이 1월인데 11월 넷째 주 22일에 올해라고 한다면 이때 시험을 보는 것까지 중간에 일정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 하면 한 8월 정도? 여름이 지나서 8월 정도가 되면 사전 TO가 나요. 그래서 예비로 이 정도 인원을 뽑겠다라고 하는 공고가 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사전이라서 나중에 추후 최종 인원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추후 최종 인원은 10월에 확정 공고가 납니다. 그럼 10월에 어느 정도 TO를 뽑겠다라는 게 공고가 나면 그때 바로 원서 접수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이제 어느 지역에다가 할 것인지를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면 좋죠. 그리고 나서 11월에 시험을 보면 12월에 1차 발표가 납니다. 지금 이렇게 시험 보는 게 1차 시험이고요. 12월에 합격을 하신 분들은 또 1월에 2차 시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최종 합격은 2월에 발표가 나죠.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하면 이제 내년 2월까지 쭉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어쨌든 1차 시험에서 이렇게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해서 달리는 거는 11월까지를 목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이제 강의 계획을 쭉 설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내용은 뒤에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문제가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입형이랑 서술형으로 구분을 해서, 기입형은 2점짜리라고 했고 서술형은 4점짜리라고 했거든요. 예전에는 서술형도 4점도 있고 5점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A형이든 B형이든 4점으로 통일이 됐어요. 보통 기입형에서는 지식에 대한 걸 물어봐요. 여기서 지식에 대한 것들을 뭐 용어를 쓰시오, 뭐에 대한 효소명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것에 대한 용어,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명칭이라던가, 아니면 뭐 세균의 이름을 써라, 뭐 학명을 써라, 이런 거, 아니면 효소의 이름을 써라, 효소명을 써라, 어떤 영양소인지 뭐 이거를 써라, 이렇게 그냥 좀 심플하게 답이 그냥 하나로 딱 요구될 수 있는 것들을 기입형에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해져요.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에 지금 나오는 뭐 어떤 환자가 나왔다. 그럼 그 환자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적용을 하고 이 사람의 질환이 뭐다.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판정을 내려야겠죠. 아, 이 사람이 지금 당화혈색소 수치가 몇이기 때문에 당뇨병이다. 아니면 몇이기 때문에 정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당뇨병이다. 판정되면 끝이 아니잖아요. 당뇨병이다. 판정되면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처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것들을 서술형에서 요구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식사요법에서 얘기를 하는 당뇨병이다. 그러면 식사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혈당 지수 어떤 거 먹는 게 좋으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창의력 같은 경우는 무슨 교환 같은 거를 하나 주고 여기에 뭐 어떤 뭐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떤 목표를 영양교육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서술형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잘 연결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과목들이 좀 섞이기도 해요. 평가, 즉 영양 판정에서 해당하는 내용과 그래서 식사요법에서는 어떻게 처방할 것이냐 이렇게 과목들이 좀 섞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과목들을 잘 믹스를 해서 혼합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크게 같이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기본적인 시험 과목은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 그리고 조리원리, 식품학, 단체급식, 식사요법, 식품위생학 이렇게 9과목은 꼭 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애주기 영양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생애주기 영양학 단과 과목만 가지고서는 이거에서 출제된 문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서술형 같은 경우에 나온다면 생애주기 영양학도 물어보고 영양학도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혼합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최근에는 근데 요 한 2, 3년간은 생애주기 영양학이 조금 많이 나오긴 했어요. 뭐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 뭐 노인기의 무슨 문제라던가 뭐 임신부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수유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총량에 있어서는 비중이 크게 많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율로 보자면 영양교육에서 한 20% 정도 제가 기출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 나오더라의 수치예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양학이랑 생애주기는 합쳐서 20% 정도. 사실 영양학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죠. 전 과목에 있어서 영양학이 가장 많은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기는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 정도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교육 및 상담이랑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얘네들을 조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좀 비등비등하게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과목은 이렇게 9가지를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문제 나오는 경향이 이런 데서 자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어떤 특정 연령대의 어떤 성별의 권장량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던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기반으로 해서 뭐의 수치가 몇 %인지를 써라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꼭 봐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모든 연령의 성별에 맞는 그 많은 영양소들 한 40개 되는 것들을 다 수치를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과목으로 따로 떼어서 보진 않고요. 영양학에서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볼 거예요. 생애주기 영양학 같은 경우는 그 생애주기에 따라서 아동기에 해당하는 영양소 섭취 기준에 있는 뭐 수치들 다 볼 거고 학령기에 있는 거 수치들 다 볼 거고 이런 식으로 생애주기에 맞게 볼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나이 때는 이 영양소가 왜 많이 필요한지 얼마나 이게 많이 필요한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단계로 우리가 생애주기 영양학에서는 이론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생관리지침서 같은 경우에도 그게 페이지가 엄청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다 일일이 이걸 한 과목으로 따서 볼 수는 없어요. 얘네는 단체급식이랑 식품위생학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침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 뭐 예를 들자면 배식과 관련된 어떤 기준이다. 그러면 단체급식에서 배식하는 단계에서 또는 위생학에서 배식하는 단계에서 CCP
와 관련된 뭐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같이 보면 도움이 되실 걸로 제가 따로 내용을 넣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과목이 영양학. 가장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영양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서술형에서 나오면 반응 기전을 써라. 뭐 대사 과정을 써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반응 기전 이라고 하는 걸 쓰려면 반응이니까 반응물이 있어야 돼요. 동그랗게 생긴 게. 반응을 하고 나면 모양이 바뀌겠죠. 세모나게 될 거예요. 그럼 난 반응물도 알아야 돼. 생성물도 알아야 돼. 이거를 반응을 촉매시키는 효소도 알아야 돼. 이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장소도 알아야 돼. 이런 반응을 왜 하는지 이유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학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양학 과목을 진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반응 기전이라던가 이런 대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양학만으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생리학 이나 뭐 필요하면 생화학 같은 내용에 있는 것들을 같이 이론을 진행을 할 때 이제 내용을 같이 녹여서 기전이 어떻게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생리학만 과목을 또 따로 떼서 한 과목을 편성을 하기에는 생리학의 전체 과목 중에 빠지는 필요 없는 내용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베이스라던가 구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뭐 생화학이나 생리학적인 내용들을 잘 녹여서 제가 영양학에 같이 기전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기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간질환의 알코올 대사라던가 뭐 그럴 때에도 필요하면 이제 생리학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전들을 같이 이제 이론에 녹여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은 식품학인 것 같아요. 조리 원리는 요리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거나 뭐 경험이 있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해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 쉽게 잘 이해를 하시는 편인데 식품학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식품학에서는 구조가 나오죠. 탄단지 걔네들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보면 대충 알 것 같지만 우리는 이거를 식품학적인 용어로 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에피머 아노머 막 이런 게 나와버리면 그거의 정의 뭐가 다르지? 왜 이렇게 됐지? 이제 그런 것들에서부터 꼬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근데 이런 식품학에서 다루는 탄단지의 구조들이 베이스에 잘 깔려 있어야 그거를 기반으로 조리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리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과목들이 조금 연계성이 있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잘 믹스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기본 틀에 잘 잡힐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과목의 연계성에 대해서 보면 제가 구성하기로는 이론 1, 그 다음에 이론 2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론 1에서는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학, 그 다음에 생리학은 과목으로 따로 하지는 않지만 영양학이랑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 1에서 이렇게 4개의 과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파란 줄로 이어놓은 건 뭐냐 하면 얘네들이 이제 시험에서 나올 때 서술형에서 한 문제에 영양학도 물어보고 생애주기 영양학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청소년기 여성의 철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면서 다른 내용에서는 영양학적으로 그래서 그 철이 비햄철이랑 햄철이랑 뭐가 흡수율이 어떻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학이랑 생애주기 영양학은 좀 섞여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기입형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영양학적인 기전을 알았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판정하기 위한 기준도 영양판정에 있는 걸 같이 물어보죠. 뭐 당뇨병이라고 한다면 포도당이 체내에서 대사되는 과정 그건 영양학이에요. 포도당이 소화 흡수될 때 뭐 능동 흡수되느냐 촉진 확산되느냐 뭐 그런 것들. 그런데 그래서 혈당과 관련돼서 당뇨병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수치 그거는 영양 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영양교육 및 상담도 생애주기나 아니면 영양 판정이랑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영양교육 및 상담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에서 무슨 학령기 아동의 비만 아동이다. 그럼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서 뭔가를 물어보고 하나 더 물어볼 때는 그래서 교육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상담할 때 어떤 기법 쓰는 게 좋으냐, 어떤 이론을 적용하면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믹스가 될 수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과목이 좀 연계성들이 크죠. 그 다음에 이론 2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거는 조리원리, 식품학, 단체급식, 식사요법, 식품위생학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론 2에서는 조리원리랑 식품학을 하나로 묶어서 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면
육류 조리, 뭐 우유류 조리, 어패류 조리에 대한 조리와 관련돼서 뭐 변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조리하는 과정 중에 콜라겐이 뭐 어떻게 되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온다면 식품학에서는 육류, 어패류, 우유 뭐 이런 것들의 단백질, 그런 단백질의 공통적인 식품학적인 구조들이 다뤄져요. 그러니까 먼저는 단백질들의 공통적인 구조에 있어서 구조라던가 무슨 결합의 명칭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조리하는 과정 중에 우유를 끓이면 가열취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육류가 사후강직이 어떻게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서 과목을 따로 띄어서 보고 따로 띄어서 보면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지연됐을 때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얘네를 합쳐서 단계적으로 얘네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급식이나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는 둘이 묶어서 문제로 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급식에서도 뭐 배식의 과정, 아니면 뭐 조리의 과정, 구매의 과정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식품위생학에서는 그 단계별로 어떻게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지, 배식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위생적인 걸 해야 되는지, 조리하는 단계에서는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문제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과목 연계들이 있어서 제가 이론 1이랑 2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딱 과목들끼리만 끝나면 참 좋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다 섞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영양학, 영양판정, 식사요법 얘네를 세 개로 묶어버리면 이제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요. 영양학에서는 대사를 물어보고 영양 판정에서는 그래서 지금 질환을 판정해라. 그리고 식사요법에서는 식사 처방을 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과목들을 섞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론 단과마다 우리가 이해하는 건 쉽지만 얘네들 과목 섞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연계를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기출문제 분석에서 할 거예요. 기출문제 분석을 보시면 이제까지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중에 이렇게 과목들이 믹스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유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도 저는 이제 얘네들을 섞어서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유형들을 조금 적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1년 동안 1월부터 11월까지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말씀을 드리면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동안은 이론 1, 이거 4가지 과목, 영양학을 할 때는 생리학을 같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과목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암기도 물론 이제 수차적으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암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받았으면 답을 써야 되고 답을 쓰려면 기억을 해야 되죠. 기억을 하려면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암기하는 것도 무작정 그냥 숫자만 벼락치기 해서 그냥 뭐 머릿속에 복사하듯이 넣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야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어야 아 이건 이러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외워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답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론에서는 무조건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확실하게 암기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론을 나갈 때에는 얘네들의 뭐 분류라던가 아니면 구성 요소들 뭐 어떤 게 있으면 어떤 이론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요소나 항목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구조화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외워지기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구조화해 가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과목별로 이론이 필요한 과목들은 잘 연계를 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에는 이론만 나가요. 이론 2는 식사요법부터 해서 식품위생학까지 해당하는 과목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해서 알아듣는 거,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외우는 거까지만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봐야겠죠.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2달 동안 우리는 기출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풀이는 얘네들 과목을 주차별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영양교육 및 상담에 대해서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풀이를 쭉 다 볼 거고 둘째 주에는 영양학이랑 생애주기 영양학을 같이 볼 거예요. 왜냐면 생애주기 영양학 비율이 그닥 높지 않기 때문에 둘째 주에 얘네들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쭉 보고 이거를 교재에 있는 단원 순서대로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 뭐냐 하면
영양학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수분 이 순서로 제가 교재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볼 때 탄수화물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많이 나왔는지, 비타민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아니면 과목별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조금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모의고사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하는 7, 8월에서의 수업의 목표는 이겁니다. 유형을 분석하는 거. 그래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출제 경향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거에 맞는 답안을 도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벌써 영양교육 상담 같은 경우는 이론을 1월에 진행을 할 건데 이거 7월 첫째 주에 기출문제 풀이한다고 바로 시작하면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거를 과목별로 복습을 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주차별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과목별로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나가면 한 연도 안에 전 과목이 다 섞여 있어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했을 때 이제 머릿속에서 좀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섞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과목별로 하나하나 좀 도장 깨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과목별로 개념을 복습하고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문제풀이에서 다시 한번 해당하는 개념들이 해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답안을 기술을 할 때 그 팁이 있어요. 이렇게 서술형을 할 때 어떤 용어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답안 작성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한번 기출문제 풀이해서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월부터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모의고사는 3개월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모의고사니까 실제 시험이랑 모의로 치는 거예요. 형식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험 수라던가 문제 유형이라던가 배점이라던가 이런 걸 동일하게 해요. 수랑 유형이랑 이런 게 같다면 문제가 나오는 그 스타일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제가 10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7주랑 3주로 끊어서 보겠습니다. 왜 끊어서 보냐면 7주 동안에는 과목들만 한 주에 한 과목씩 또 따로 띄어서 볼 거예요. 우리가 이론 1을 1월 달에 해요. 영양교육 및 상담을 1월에 진행을 할 건데 7월 첫째 주에 또 만약에 영양교육 상담의 기출문제 분석을 한다. 그럼 9월에 영양교육이랑 이 전 과목이 섞여 있는 거를 막 믹스해가지고 모의고사를 풀어버리면 어떨 땐 잘 보고 어떨 땐 못 보고 이게 되게 그 편차가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에서 10월까지에 해당하는 7주 동안 또 한 번 이 과목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개념을 끌어다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론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헷갈리는 게 어떤 것들인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과 동일한 유형의 문항들, 숫자,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유형에도 좀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환경, 그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모의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할 때 시간을 분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A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12문항이 나옵니다. 근데 기입형이 4개, 그 다음에 서술형이 8개 이렇게 해서 12문항이 나오거든요. 근데 A형을 시험을 보는 시간은 90분이에요. 그럼 90분 동안 12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우리 수능할 때도 한 문제에 몇 분씩 하는지 이런 거 했던 것처럼 90분 동안 10문제를 풀려면 한 문제당 7분 30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1번부터 7분 30초, 7분 30초 쭉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입형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쉽고 근데 서술형은 한 문제에서 3-4개씩 물어보고 있어요. 왜냐면 서술형은 4점 배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 효소명도 쓰고 효소명을 포함해서 반응 대사를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복합적이고 어렵고 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술형의 시간을 좀 더 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답안지도 작성해야죠. 내가 시험지 받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들 빨리 머릿속에서 꺼내놓고 이거를 문장으로 엮어서 답안지에 써야죠. 만약에 답안지 교체라도 하거나 한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환경에도 적응을 해보고 시간을 배분하면서 내가 기입형은 좀 이렇게 해서 빨리 나가고 뒤를 위해서 시간을 아껴 나가야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문장을 답안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7주는 그렇게 과목별로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3주는 섞을 거예요. 얘네들이 한 문제 안에서도 영양학도 나오고 식사요법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문제 안에 영양학도 넣고 식사요법도 넣고 영양 판정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보시면서 내가 어떤 개념들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지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널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이론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론을 할 때는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했고 외웠고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기출문제풀이에서는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에 대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모의고사에서는 알고 있고 이해했고 답으로 쓸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답으로 풀어내는 것까지를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장기전으로 보고 이제 이론 단계부터 기출풀이하고 모의고사 하는 단계까지 좀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면 좋고요. 제가 기출문제풀이랑 모의고사에서는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썼는데 그것 중에 혹시 잘못된 건 아니었는지 그 중에 내가 오개념으로 있었던 건 아닌지 아니면 아예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또는 문장을 쓰기는 했는데 조금 답안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답안 작성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간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보시면 1월에서 3월 이론, 4월에서 6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이론을 집중적으로 나가고 기출문제풀이 2달이랑 모의고사 3달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론을 진행을 할 때에는 교재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랑 기출문제 풀이까지는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프린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채점이랑 첨삭,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제가 채점이랑 첨삭을 해드린다는 거 더불어서 제가 작년까지는 모의고사에서 해설 답안을 따로 제공을 안 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해설 답안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의고사 시작할 때 또 어떤 형식으로 제공이 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에서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에서 3월까지 3개월 동안 영양교육부터 영양학, 영양판정, 생애주기 영양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면 좋고 외우면 좋고 근데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내가 제대로 외워졌나?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는 이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론이 끝나는 시점과 이론 1이 끝나는 시점과 이론 2가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백지 쓰기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백지 쓰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거기다가 그냥 쭉 써보는 거예요.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뭐 영양교육의 이론, 교육의 이론이라고 해서 타이틀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교재 기준으로 해서 목차들만 쭉 따가지고 여러분한테 파일로 드릴 거거든요. 그럼 교육 이론에서 뭐 예를 들어서 건강신념 모델, 그 다음에 뭐 사회인지론, 그 다음에 합리적 계획적 행동이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목차들만 쭉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써보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뭐 장점, 이득 등등이 있잖아요. 그 구성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서 꼭 거기에 해당하는 요소만 쓰라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여기에서 이거는 잘 안 외워진다. 그래서 잘 안 외워지는 건 여기다 꼭 써놓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아니면 계속적으로 복습할 때 요것만큼은 꼭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써두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잘 외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약집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딱 영양교육에 대해서 종이 한 장 놓고 일단 지금부터 써봐야지 그러면 뭐부터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타이틀을 드릴 테니까 타이틀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뭐 거기에서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해한 거를 써보시면서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암기가 돼야 내게 되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고 암기를 해야 인출이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진행을 해보면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파악을 못하겠다. 뭘 쓰라고 하는지가 생각이 안 난다. 근데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 그거 바로 아는 거였는데 라고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끄집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을 제대로 하려면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백지 쓰기를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하시는 거에 있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일종의 공부하는 방법으로 하나 제공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론 1이 끝나는 시점에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12주로 구성을 했거든요. 이론은 11주 동안 나가고 12주 차에는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강에 대한 내용은 뒤에 안내 있으니까 따로 그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론 2가 종료되고 나서도 백지 쓰기를 똑같이 제공을 해서 이론 2에서 다뤘던 해당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나서 6월에는 이제 공개 모의고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내가 여기까지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그리고 백지 쓰기 해가지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으면 한번 문제 풀어보는 거죠. 진짜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나? 이게 헷갈리지 않게 분류가 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모의고사를 한번 실시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기출분석이랑 실전 모의고사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스케줄을 설정을 했고요. 그럼 우리 이제 당장 시작할 이론 1에 대해서 주차별 내용을 보시면 영양학 보세요. 자, 영양학 11주 내내 진행을 합니다. 영양학 같은 경우는 일단 비중이 커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려워요. 그리고 기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영양학에서 기전 설명할 때는 꼭 상리학 내용들이 같이 이제 설명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조금 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양학은 되게 중요한 게 영양학에서 기전적인 베이스가 돼야 영양 판정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영양 판정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영양소의 생화학적 검사를 할 때 뭐 비타민 A의 영양 판정에서 볼 때 그 생화학적 검사 지표로 뭐 암적응 능력 시간을 본다. 그러면 왜 암적응 능력 시간을 비타민 A의 인과관계가 뭐지? 이거를 알려면 영양학에서 비타민 A의 시각과 기능이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먼저 베이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학을 알아야 영양 판정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영양학을 알아야 생애주기 영양학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이론 2로 넘어가서 영양학을 알아야 식사요법을 또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양학을 우리가 조금 탄탄하게 기초를 잡기 위해서 영양학은 조금 많이 비중을 차지해서 강의를 배정을 했고요. 영양교육 및 상담은 4주, 그 다음에 영양판정 4주, 생애주기 영양학 3주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영양교육 및 상담의 내용의 분량이 많아서 4주로 편성한 게 아니에요. 영양교육 및 상담은 사실 마음 잡고 하면 하루 안에도 끝낼 수 있는 정도로 양이 적어요. 영양 판정도 양이 그닥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이걸 4주나 배정을 했냐 하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 중에 딱 50%의 시간은 영양학, 50%는 영양교육 이렇게 반땡해서 하지 않고요. 영양학을 조금 더 많이 할 거예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단원이 딱 끊어져 버리면 다음 주에 연결하기도 힘들고 이해가 좀 흐름이 끊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양학을 보통은 한 4시간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반 이상으로. 그래서 영양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이제 남는 시간에 얘네들 과목을 넣다 보니까 영양교육 및 상담은 4주로 배정을 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거는 하루에 뭐 2시간 내지는 3시간 이 정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영양학에서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특강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1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해서 3개월 동안 이론 1을 모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론 1에서 말씀드렸던 백지 쓰기 같은 경우에 목차, 교재에 있는 목차들만 따서 여러분한테 드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직접 써보고서 느낄 수가 있어요. 쓸 수 있으면 내가 이해한 거, 그리고 쓸 수 있다면 내가 암기한 거,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해를 했으면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를 했다면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야 인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명확하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이 부분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부터 이제 이거를 하는 걸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12주차에 들어가는 특강은 탄단지 에너지 대사를 할 겁니다.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뭐 해당 과정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에서는 뭐 해당 과정 아니면 뭐 TCA 사이클 전자전달계뿐만 아니라 뭐 오턴당 인상 경로도 있고 글리코겐 대사도 있고 뭐 이런 대사들도 있는데 여기에 단백질, 뭐 요소 회로라던가 지질, 뭐 베타산화 막 등등의 지방산 합성, 콜레스테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할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들었을 때는 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얘네들이 섞이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물과 기름처럼 머릿속에서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왜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고 왜 자꾸 까먹냐면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특강을 진행할 때 열량영양소 탄단지를 얘기를 하죠. 얘네들을 모두 한 번에 구조화를 할 겁니다. 그림으로 딱 뭔가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그게 이해가 되기 쉽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론에서 얘네들의 대사 과정을 다 세세하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특강을 할 때에는 제가 PPT로 진행을 할 거예요, 수업을. 그래서 PPT로 그림을 하나로 넣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어떤 대사들이 일어난다, 세포질에서는 어떤 대사들이 일어난다, 요거를 탄단지들을 다 한 그림 안에 넣어서 이제 단계적으로 얘네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영양학은 탄단지에서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비타민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비타민이 10개나 되니까 많이 나오죠. 무기질도 미량무기질, 다량무기질 굉장히 많잖아요. 무기질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탄단지에서는 특히 무슨 효소를 써라, 대사 과정을 놓고 이 단계에 들어가는 뭐 속도 조절 효소를 써라,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이제 제일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의 과정을 한번 구조화해 보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헷갈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게 3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1월부터 11월까지 쭉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중간에 뭐 한 달 쉰다거나 이렇게 만약에 공백기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거 한 달 쉬는 동안에 혼자서 공부 이렇게 해야지 스케줄 짜기는 좋죠. 근데 그거는 지금 12월이나 1월에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3월이 되고 4월이 됐을 때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계속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그리고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도록 꾸준히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이론 1은 1월 12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 일정에 맞춰서 공부 스케줄을 본인이 이제 스스로 짜셔야 돼요. 스케줄을 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스케줄을 말하냐면 내가 언제 수업을 들을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직강을 선택하셔서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언제고 뭐고 그냥 일요일 고정이에요. 일요일에 저는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일요일에 딱 오시면 그날 하루만큼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는 전공 이론 하는 거에만 몰두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병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하루 내기가 힘들거나 그래서 온라인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만약에 일병행을 한다, 아니면 육아병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내 거 할 일 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이걸로 픽스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언제 내가 수업을 들을 것인가를 본인이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나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오전 시간에 하겠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도 총 8시간의 수업 과정 중에 오전 시간에 뭐 3시간을 하겠다. 아니면 밤에 5시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짤 건지, 아니면 내가 애들 하루 종일 종일반을 보내놓고 하루에 8시간 쭉 할 수가 있다 해서 하루를 나를 빼서 할 건지, 아니면 나는 밤에는 못한다. 그럼 나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들어야지 라고
한다면 뭐 3시간, 3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겠다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짜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분할해서 할 것인지 한 번에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듣는 요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내가 3시간, 5시간 아니면 4시간, 4시간으로 하겠다. 그러면 일주일 중에 이틀만 수업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요일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틀만 하면 되니까 오늘은 안 해.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계속 미루다 보면 금요일, 토요일 와서 바 터져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다음 주로 미뤄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요일을 아예 딱 고정을 해놓으세요. 월요일, 수요일에 4시간씩 듣겠다. 그리고 이게 요일을 정해야 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월요일, 수요일에 내가 전공을 듣겠다라고 이제 만약에 정하면 다른 요일에는 복습하셔야죠. 이해하고 들었으니까 복습하시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요일에는 교육학도 해야 되죠. 교육학이 한 문제 나오지만 20점, 100점이잖아요. 교육학도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전공에만 일주일을 다 쏟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간대에 들으면 나한테 적절할지, 어느 요일에 듣는 게 맞는지 그거를 꼭 잘 정하시고, 대신 중요한 거는 내가 정한 그날의 그 시간만큼은 꼭 하는 거, 계획대로 하는 거,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이거에 대해서 복습은 그러면 어느 요일에 하겠느냐. 월수에 내가 수업을 들으면 복습은 뭐 목금에 하겠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복습도 뭐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전공 영양학은 몇 시간 하겠다, 영양교육은 몇 시간 하겠다. 영양교육은 분량이 적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은 조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복습하는 시간도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론 진행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습은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예습은 하지 마세요. 미리 읽어오고 그럴 시간 안 하셔도 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복습을 하시면 돼요. 내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지 그거에 대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들을 것인지 어떤 요일에 들을 것인지 복습은 언제 할 것인지까지 결정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7일 동안 계속 공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1월의 마음가짐에서는 할 수 있어요. 뭐 한 3주, 4주 하는데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져요. 어떻게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해요. 나도 뭐 숨도 쉬러 뭐 바람 쐬러도 나갔다 올 수도 있고 4월, 5월 되면 막 결혼식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친구들 만나는 경우도 있고 모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 정도는 쉬는 날을 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치팅데이를 두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 이제 일요일은 쉰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한다면 일요일에 쉬어야지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조건 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만 일요일에 쉴 수가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각오를 다지셔야죠. 만약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월수에는 전공 수업을 듣겠다. 목금에는 복습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그럴 때 못하는 거를 이렇게 하루 빼놓은 날 이거를 복습을 할 수도 있고 이론을 더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날이 하루 정도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는 날을 잡아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셔도 좋고 뭐 본인의 나름대로 쉬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11개월 동안 지금은 11개월로 잡았지만 1년 동안 계속 앉아서 하루에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간식도 많이 먹고 그래서 살 많이 찌시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들도 많은데 그래서 운동을 해서 하면 조금 우리가 오랫동안 끌고 갈 때 나중에 막 10월, 11월 되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가 되게 아파요. 그리고 뭐 많이 쓰니까 손목도 아프시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만큼은 나가서 산책하고 뭐 이제 바람을 쐬겠다 뭐 이렇게 스스로 보상을 하는 그러한 날로 잡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어떤 요일에 할 수 있는지 어떤 시간대에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적합한 스케줄을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스케줄을 짤 때에는 이런 시간이나 요일이나 복습은 언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쉬는 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월별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는 게 좋아요. 월별로 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연간 강의 일정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월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1월에서 3월까지는 이론만 진행을 합니다. 이론 4과목이죠.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까지 이론 5과목을 진행을 해요. 그럼 4월에 이론 2가 시작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 때
이때 조리 원리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4월부터는 조리 원리에 빠져서 조리 원리를 계속 듣고 복습하고 외우고 할 거예요. 식품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조리 원리, 식품학 이런 거에서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영양학이 휘발돼요. 영양교육이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영양교육 1월 달에 다 이론 이해했고 암기했으니까 4월, 5월, 6월 건너뛰어도 돼 라고 하면 7월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딱 영양교육부터 딱 들어가려고 하는 첫째 주에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래서 4월에서 6월이 되면 이론 1에 있는 과목도 한 번 더 복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1월에서 3월까지는 복습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둬도 되는데 4월부터는 이론 2에서 나가는 조리 원리도 복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론 1에서 나갔던 영양교육이나 영양학도 복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점점 공부할 시간은 뭐 은행 복리이자처럼 많아진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월부터는 조금 이제 좀 릴렉스해서 우리가 이런 스케줄에 적응할 수 있게끔 좀 유연하게 좀 여유 있게 스케줄을 짜시고 4월부터는 조리 원리에 대한 복습 시간도 영양학에 대한 복습 시간도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조리 원리도 복습 3시간 하고 영양교육도 3시간 하고 막 그럼 하루에 공부 6시간 하고 막 하면 잠을 잘 시간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월에서 3월에 할 때 영양교육이랑 영양학의 복습이 잘 되어 있다면 내가 만약에 1월 달에 영양학 복습하는데 3시간 걸렸다. 그럼 4월 달에 그 영양학을 두 번째로 복습할 때는 3시간까지 안 걸려요. 뭐 2시간. 그 다음에 우리 7월 달에 기출문제 할 때 또 한 번 복습할 때는 1시간. 이런 식으로 그거를 쭉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짧아져요.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아는 것들은 이제 한 번 점검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막 시간이 잠잘 시간도 없이 계속 공부만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건 아니지만 복습을 할 때는 월별로 차등을 두어서 이론 2가 나갈 때도 이론 1에 있는 내용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7, 8월에 기출문제 풀이 할 때도 여기에 해당하는 이론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나중에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개념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일정에 맞추어서 본인한테 맞는 스케줄을 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의는 일요일마다 진행을 할 거고 시간은 8시간 정도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강으로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는 그냥 전공에다가 그냥 몰빵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다지시면 되고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업로드가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좀 배수 시간도 조금 여유 있게 1.5배수로 제공을 하고요. 배수 쿠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일주일에 하루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좋은 게 장점이 뭐냐면 학습 계획을 좀 효율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병행하시는 분들 하루 만약에 수업이 뭐 일주일에 4일, 5일 있으면 그거 매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들을 수 있는지 몇 시간씩 잘라서 들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개인 공부 시간, 이거 전공뿐만이 아니라 교육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간을 조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하루에 점심시간 빼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올라오는 것도 그 영상도 한 7개에서 8개 정도 올라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한 영상당 보통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되면 자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시간 정도 하고 쉬는 시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 흐름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실 때에도 뭐 몇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연하게 이거를 잘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론 1, 2 기출문제는 제가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재는 매년 이제 새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용이 조금 추가 보완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좀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교재에다 넣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보충 자료로 나가면 좋겠다 했던 것들을 교재에다 넣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신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업 진행하는데 제가 페이지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있기 때문에 수업 진행하실 때 좀 원활하게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강을 할 것이냐 온라인 수강을 할 것이냐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 하면 시간
올 수 있는 시간 정도이냐, 그 다음에 거리겠죠. 일요일에 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서울까지, 노량진까지 올 수 있는 거리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 만약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요일에 올 수 있어야 되고, 비교적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근거리여야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어야 할 텐데, 사실 일병행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평일에 만약에 제가 날짜를 잡으면 어느 날 수업은 못 오니까 당연히 직강은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육아 병행 하시는 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끝난 거 아니잖아요. 토, 일 다 아이를 이제 케어를 해야 되기도 하고, 주말에 이렇게 일요일, 토요일 이럴 때는 가족 행사도 많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못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일병행이나 대학원 병행이나 뭐 등등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일요일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요일로 날짜를 요일을 고정을 해놨고요.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수강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걸 못 오니까 인터넷으로만 들어서 저랑 좀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온라인 수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직강하시는 분들이랑 동일하게 뭐 혜택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카톡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들이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주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온라인 수강하셔도 뭐 이제 질문하거나 이런 거에서는 크게 힘들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직강이나 온라인 강의 수강하는 거를 선택하실 때 두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본인의 강의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그냥 쭉 하고 차라리 빨리 끝나는 게 좋았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난 너무 지루해, 그냥 1시간 하면 무조건 10분 쉬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직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면 하루에 8시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오래 앉아 있으면서 엉덩이 싸움 하는 거죠. 오랫동안 나는 앉아 있을 수 있는 타입이야 라고 한다면 직강에 적합할 수 있어요. 또는 나는 집에서 혼자서 하면 계속 밀어서 잘 못해, 나는 좀 의지가 약해, 뭐 그러신 분들이라면, 나는 혼자 공부하면서 계속 이거저거 상황이 신경 쓰여가지고 집중이 안 돼 라고 하신다면, 거리가 적당하고 한다면 직강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온라인 수강을 하시면서 본인이 맞는 스케줄에 맞게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먼저 내가 강의 스타일이 어떨까, 내가 오랫동안 앉아서 집중을 할 수 있느냐, 뭐 의지가 좀 있느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서 내가 직강으로 듣는 게 적당할지,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게 적절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재를 만들 때는 한 2-3개의 출판사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출판사에서는 이 해당하는 개념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좀 누락되는 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출판사의 교재들을 가지고 단연간 축적된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교재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 수산기라고 하면 수산기? 좀 갑자기 낯설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히드록시기 조금 더 익숙하죠. OH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식품학에서의 용어, 식품학은 보통 한자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수산기 이런 말을 써요. 영어로 쓰는 영양학에서는 뭐 히드록시기, 뭐 하이드록시기, 그 다음에 뭐 이거를 그냥 OH기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해서, 얘네들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들마다 용어가 조금 다른 것들은 제가 교재에서 진행을 할 때 언급을 해요. 이거랑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공 서적이 다 다르실 텐데 그거에서 해당하는 용어들이 좀 혼용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같이 볼 자료 중에 DRI 자료 보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DRI나 아니면은 위생관리 지침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되면 교재에다가 제가 당연히 내용을 반영을 하죠. 그래서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데, DRI가 25년에 원래 개정이 되죠. 5년 주기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5년에 개정이 되어도 개정돼서 배포되는 게 12월이라고 해요, 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때까지는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외워뒀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끌고 가시면 돼서, 지침서도 올해는 개정이 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얘네들 해당하는 내용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겠지만, 이거 아니어도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
그 식품위생법 법률이 개정되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위생학 진행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최신 내용으로 어쨌든 업데이트된 개념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패키지와 관련해서 보시면 상반기에 이론 1, 2,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까지 있는 상반기 패키지가 있고요. 하반기에 얘는 기출이랑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가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리고 연간 패키지는 쭉 가는 게 있어서 얘네들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강을 하시게 되면 수강료가 할인되니까 혜택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당일 1년 패키지를 접수하게 되면 추가 할인이 있어서 이거는 오늘 이제 내가 직강으로 듣겠다라고 하셔도 되고 나는 온라인 수강하겠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혜택 받아가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단과만 듣겠다라고 한다면 사전 할인이 되는데 아마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의를 하루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는 그냥 전공에다가 다 반납한다라고 각오를 하시고 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 말고 직강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는 전공에다가 다 올인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외우거나 이해를 하거나 하려면 구조화해서 하면 좀 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구조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수업을 진행할 때 꼭 분류를 먼저 짚고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체급식에 뭐 검수다. 그럼 검수 방법에는 발췌 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수 검수가 있는데 얘네가 차이가 어떻게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네 비교할 수 있는 걸 먼저 같이 분류를 해서 짚고 들어가요. 만약에 탄수화물에서 에너지 대사다라고 하면 에너지 대사에는 해당 과정이 있고 TCA 사이클이 있고 전자전달계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다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먼저 분류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처음부터 어려운 거 막 설명하면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얘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뭐 장소가 어떻고 아니면 뭐 호기적이나 혐기적이나 뭐 이런 특징들이 어떻고 그리고 나서 대사에 들어갈 때는 어떤 단계들이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를 조금 심층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화하는 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위주로 그거를 목표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혼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다 연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탄수화물에서 영양학의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의 흡수 기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이게 영양 판정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당뇨병에 대한 뭐 진단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겠죠. 영양학이랑 영양 판정은 이론 1에서 같이 보니까 그나마 머릿속에 좀 남아 있어서 이게 좀 묶여져요. 근데 이게 이론 2로 넘어가서 식사요법으로 가면 또 이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식사요법에서 당뇨병에 대한 질환을 들어갈 때 탄수화물에서 했던 이론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죠. 비슷한 개념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상기시켜야 되는 그런 선행학습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끌어서 우리가 영양학에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식사요법에서는 조금 다른 기전들을 설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복습을 하고 얘네들의 개념들을 잘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과목이 나오면 걔네들이 연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영양학, 식사요법, 영양판정 얘네들이 꼭 제일 어렵게 나오는 이제 믹스에서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하시면 조금 문제 유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연계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혼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목들마다 중복되는 내용을 복습해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기출 얼마나 적중했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만큼 기출 적중했어요에 대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지금 막 다 할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제가 모의고사를 내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내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유형을 미리 풀어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에서는 다양한 문제의 출제 유형들을
파악하고 그거를 적응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는 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문제 중에 요거 니은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거 기억 니은 중에서 저는 이 중에서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이거 기억 니은 똑같이 제가 한 문제에 다 녹여서 뭐 이거를 적중하지는 못하지만 이것 중에 니은에 해당하는 거 이거 그리스 트랩이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지문으로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의고사 할 때도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면 기입형 문제, 저도 이때 기입형 문제였어요. 2점짜리. 기입형 문제니까 그냥 답만 뽑아내면 되지만 답만 보고 나 맞았어 패스하고 이 문제는 다시 안 봐도 돼. 이게 아니라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꼭 중요하게 보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저도 이제 요즘에 그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을 반영해서 저도 지침서에 있는 내용 중에 문제를 냈던 거였고 그냥 그리스 트랩은 어떻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에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목적을 써라 라고 하면은 못 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에 대한 목적은 이제 뭐 기름이 관을 막아서 역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지문도 잘 보세요 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 트랩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림으로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얘네들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A형 4번 문제 중에 이거 영양교육 과정에 있는 거 그림과 크루터의 모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니은에 해당하는 게 동기부여 요인 이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에서 영양교육 진행을 할 때 이거 디귿 단계에서 어떤 요인이 진행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원했던 답은 이거 3개를 다 쓰라였어요. 동기부여, 행동가능, 행동 강화 요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아마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요인은 이거 3개가 답입니다 하고 모의고사 해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단계이고 이게 어떤 요인이고 이 요인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까지 개념을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파이널 점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제 마무리 정리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요인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형 5번 같은 경우에는 철에 대한 내용이 막 나오면서 비라디컬형 활성산소종의 무독성 작용에 관한 효소명이랑 화학 반응식을 써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철로 국한해서 하지 않았었고 활성산소에 대해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죠.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아니면 과산화수소 아니면 수산화, 라디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중에 비라디컬형 활성산소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얘를 말하는 거예요. 과산화수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의 철과 관련돼서 효소가 뭐냐, 반응이 어떻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었던 건데 저는 활성산소 얘네들에 대한 3가지 개념을 다 다루면서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효소를 쓰고 그거를 구성하는 무기질을 포함해서 반응 기전을 서술해라 라고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 과산화수소를 무독화시킬 수 있는 효소는 2가지가 있죠. 철을 구성성분으로 하는 카탈라아제가 있고 셀레늄을 구성성분으로 하는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2가지 개념을 다 정리를 했었는데 그중에 철을 구성성분으로 하는 효소, 카탈라아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 기전에서 제가 반응식을 얘네 둘을 중요하게 봤던 게 생성물 중에 산소가 있냐 없냐 이거를 꼭 써야 된다라는 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도 화학 반응식에 이제 그런 그 기전들이 들어가야 돼 점수가 배점이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미리 조금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형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 기억은 불소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소가 산에 강한 화합물을 형성해서 치아를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충치를 낮춘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그래서 불소가 충치 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이유에서 요구한 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치아를 견고하게 한다, 치아를 석회화한다, 결정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지문에 나온 거는 답으로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크로스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서 지문도 여러분들이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왔었고 여기에 리을에서
리을 구간에서 여성의 골질량의 변화를 써라. 이게 5, 60대이기 때문에 리을 구간의 여성이라고 하면 폐경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요법 다루는 부분에서 일형 골다공증, 이게 이제 폐경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골다공증이고, 그것과 관련된 호르몬, 걔네들의 발병 과정을 기술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냈었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도 첫 번째나 뭐 세 번째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미리 연습했던 것들이니까 조금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툴리눔 같은 경우에 A형 7번 문제였는데요. 얘 보툴리눔 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식중독이잖아요. 그람 영색성이랑 형태를 써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할 때도 세균들이 나오면 세균들의 성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얘가 그람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뭐 호기성이고 산소 요구성이 어떻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주고 얘가 누구게 이렇게 물어보는 기입형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걸 서술형으로 물어본다면 얘가 누군지 써라. 그리고 얘에 대한 뭐 가열조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열조리 조건을 써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반대로 어떤 균의 이름을 주고 걔에 대한 성상 뭐를 써라. 문제처럼 지금 그람 염색성을 써라. 형태를 써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식중독에 들어가면 그 균들의 성상, 걔가 어떻게 생긴 앤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호염균인지 내염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을 했을 때 23년에 나왔던 것 중에 23년에 리스테리아 균이 나왔었거든요. 답으로. 리스테리아 균에 대해서 뭘 물어봤냐면 그람 염색성을 써라. 그 다음에 산소 요구성을 써라. 이거 두 가지를 문제로 냈었어요. 아마 이때 나왔던 문제랑 조금 유사한 형태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거를 모의고사에서 한번 이런 비슷한 유형을 한번 미리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람 염색성, 이때도 그람 염색성을 물어봤었고, 저는 이제 그 원인균의 산소 요구성을 물어보는 문제를 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 풀이를 하면서 얘네들의 특성들을 다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얘네들의 독소가 뭐냐에 대한 거, 니은에 해당하는 신경독소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A형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임신부에 관련한 그 생애주기 영향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추가분을 더해서 설정을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고려된 항목 두 가지를 포함해서 서술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영양학 들어갈 때 생애주기 영향 문제 중에 임신기에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증가량이 얼마만큼인지를 추가로 산출된 이유랑 같이 설명해라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유사율이 높았던 문제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기에는 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추가로 설정되느냐가 뭐 모체의 분이 성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다. 요거를 답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증가량, 니은과 디귿이니까 중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증가량이 340이고 450kcal만큼 하루에 더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임신 1분기에는 추가량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같이 여기서 같이 이제 답으로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번에 나온 문제를 보니까 왜 추가분이 설정됐는지 이유에 그 고려된 항목을 두 가지 써라. 모체의 성장,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 요거를 포함해서 쓰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1분기에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써라. 1분기에는 증가량 없거든요. 똑같이 그냥 1900이니까 1분기도 1900이다. 요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미리 접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아플라톡신이었거든요. 제가 이거 기출 분석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1년 동안 곰팡이 독소가 한 문제 나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나올 법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풀었었죠. 모의고사를 우리 10주 동안 진행하잖아요. 한 주에 23문화씩 하면 230문제예요. 230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다 미리 이제 대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또 아플라톡신에 대한 학명, 속명을 써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도 모의고사에서 아플라톡신에 해당하는 기억을 생성하는 속명을 써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먼저 문제를 이것도 이제 10회차 했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했던 모의고사였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스퍼질러스 답을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기억을 생성하는 것의 최적의 온도랑 습도 범위를 각각 서술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모의고사 마지막 3주, 그러니까 8주, 9주, 10주 차는 통합형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1주에서
7주까지는 과목별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7주차에 식품위생학만 문제 23문항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곰팡이 독소와 관련해서 생성 조건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의 답이 뭐였냐면 온도가 몇 도인지, 상대 습도가 몇 프로 이상인지,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를 우리가 문제풀이 했었는데 그 부분도 문제에 나왔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어보셨던 분들은 조금 반갑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B형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거 HDL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대사증후군 판정 기준치였는데 뭐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도 대사증후군 이거 판정 기준 써라라고 해서 HDL 콜레스테롤이 포함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3가지 제시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문에 뭐 중성지방이랑 이런 거 뺀 내용이어서 HDL의 수치가 50 미만이다라고 하는 거 답으로 요구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당뇨병 문제예요. B형의 5번 문제에 나왔었는데 임용고시는 국가고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 겪고 있을 수 있는 아니면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올해 말쯤에 10월 요쯤에 되게 유명한 배우분이 사망하셨는데 그 원인이 당뇨 합병증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막 알려져서 되게 충격이 막 일었었고 그래서 저도 그럼 당뇨 합병증도 우리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제가 9회에 있는 부분에 이거를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9회에서 두 문제 다 당뇨에 대한 합병증에 대한 내용, 당뇨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어쨌든 B형 7번이랑 A형 8번에서 2개 다뤘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1형 당뇨에 대한 거, 2형 당뇨에 대한 거 그래서 지금 청소년 A는 불쾌한 과일형이 나타나는 물질, 생성되는 이유를 써라 뭐 이런 문제들을 저는 이제 여기 모의고사에서 케토산증, 이게 케토산증이잖아요. 당뇨병성 케토산증. 이거 발병되는 과정을 서술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접해봤었죠. 그리고 문제에서 성인 B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지표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는 영양판정 과목이에요. 어떤 게 영양판정 수치에서 정상치를 벗어났느냐 그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의미하는 바를 써라 라고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혈액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미리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다 라고 했을 때 왜 정상이냐 그거에 대한 기준치가 몇이냐 그리고 당화혈색소의 의의를 써라 라고 했던 문제였는데 이제 이것도 좀 유사하게 문제가 나왔어서 조금 반가웠던 문제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B형의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 문제에서 동물성 단백질 과잉으로 먹으면 뼈에 좋지 않은 영향을 한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써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요즘에는 문제가 이렇게 대화문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자주 나와서 고등학생, 남학생,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고등학생, 남학생이랑 영양교사가 대화하는 유형으로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 생길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서술할 것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뭐 답은 뭐 황산칼슘으로 칼슘이 중화되는 데 사용된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를 했었죠. 원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형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거 단체급식이거든요. 재고 물품을 자산평가할 때 사용하는 이유를 서술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저도 이거 단체급식 다룰 때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관해서 기입형으로만 답을 딱 뺐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문에 나오는 내용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지문도 만약에 서술형으로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써야 될지 지문도 좀 유익 있게 봐주세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죠. 물가가 오름세인 상황에서 재고자산을 높게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쓰이는 방법이 선입선출법 또는 최종공략가법입니다. 여기 지금 재고물품의 자산을 평가할 때 기억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름세인 상황에서 재고자산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요거를 여기에 대한 답으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입형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갖는 뭐 의미라던가 장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단계적으로 1월에서 6월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백지 쓰게 하면서 제대로 인출되는지 확인해보고 7월에서 8월까지는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문제들 스타일 한번 파악해보고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내가 직접 문제 풀어보면서 인출되는지 쓸 수 있는지 머릿속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식으로 우리가 1년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QR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이거 검색하셔가지고 추가하게 해주셔도 되는데, 이게 카카오톡 채널이 조금 편리한 게 뭐냐 하면, 카톡이랑 시스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뭐 입력하는 거에 있어서도 쉽고, 그 다음에 질문하실 때 사진 첨부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뭐 교재 이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실 때에도 카톡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더하기 눌러가지고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리셔도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피드백이 빠르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채널에 그 질문 시간을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제가 요일이나 시간을 다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새벽에 아침형 인간이라서 4시부터 일어나서 출근 전에 2시간 수업을 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지금 궁금해. 근데 지금 새벽 4시에 질문하기에는 좀 그렇고, 내가 나중에 뭐 하려면은 뭐가 궁금했었지? 그거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남겨놓으세요. 어차피 제가 뭐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하겠지만, 항상 핸드폰에 알람이 와 있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저도 만약에 새벽에 깨어있는 경우에는 같이 그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저한테 계속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두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화창이, 개인 대화창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카톡 할 때도 1대1 대화창이 열리는 것처럼 채널에서도 문의를 하게 되면 개인 대화창이 열리다 보니까 내가 질문하는 내용들이 다른 사람이랑 공유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런 거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좀 이런 마음에 좀 고민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어차피 저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시는 게 이제 내용이 쭉 대화 내용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이 여러 개 오면 그 사람이 이제 이거 봤을 때, 특히 영양학에서 좀 기전 이런 걸 어려워하더라 라고 하면 제가 그런 부분에서 답변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기 쉽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개별 맞춤형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좀 오랫동안 이걸 해보니까 좀 장점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페이지에서도 Q&A 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질문 주셔도 좋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Q&A가 올라왔을 때 저한테 바로 즉시 연동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말에는 조금 딜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추석 같은 경우에, 올해 진짜 추석 연휴 황금 연휴죠. 그럴 때 질문을 올려놨는데 이제 이게 저한테 연동이 안 되니까 한 10일 있다가 제가 이제 확인이 되면 너무 이제 피드백이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도 조금 빠르게 이거는 이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꼭 질문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수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뭐 제안할 거라던가 의견이라던가 이런 거 주셔도 좋아요. 저도 항상 이제 수업하고 집에 가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마다 그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은 좀 잘 보이는데 초록색은 잘 안 보인다던가 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저도 그거에 맞게 이제 펜 색깔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한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과 관련돼서 제안 사항이나 아니면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요. 아니면 뭐 임용 시험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고민사항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런 것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소식글이나 공지사항 같은 거 제가 티오가 나거나 하면 여기다가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고, 이게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하나 우려하는 게, 혹시 내 카톡 사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노출될까봐. 근데 카카오톡 채널은 그거 노출 안 돼요. 이거 사진 눌러도 확대도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면서 조금 우리가 익숙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편한 소통 방법이니까 이런 경로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결정하시기 전에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유튜브에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고 강의 스타일이 맞는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이거를 계속 끌고 나가려면 이거를 좀 빠르게 타이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좀 사담도 섞어가면서 농담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이 자기 스타일에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농담을 하거나 사담을 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수업을 좀 빡빡하게 나가요. 대신에 수업을 할 때
이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거 잘하고요. 그래서 그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그리고 구조화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편인데 어쨌든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온라인 강의 수강하실 때에는 그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물론 배수 뭐 1.5배수라고 하는 건 있긴 하지만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뭐 화장실을 갔다 온다 뭐 이렇게 자리를 비우실 때는 아예 그 영상 자체를 끄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멈춤만 해놨을 때는 시간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영상을 종료하고 다시 듣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혹시 뭐 수업 신청 안 하셨어도 저한테 뭐 수업과 관련해서 질문 있거나 하시면 카톡 채널 통해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방법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합격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